우리 공화당 TV를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기 남강.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때는 아직 더운데 요차가 심합니다. 감기, 들기.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박헌영이가 5월 6일 자칭 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국가를 수립해놓고 그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공산당 후보단체 조직화에 성공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노동자 대표로서 전평, 농민 대표로서의 전농, 또 청년 총연맹, 부녀 총연맹 등등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전국적인 조직화 각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냥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집단에 있어 가지고는 뭡니까? 역시 남한 정국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결국은 이제 박헌영의 어떤 정치적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해방 직후에 건국준비연대를 만들었다가 인민공화국 수립에 박헌영을 쫓아가지고 따라간 여운형이가 결국 사실상 이때부터 뭐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그냥 이름만 있는, 허명만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이렇게 박헌영이가 서둘러 가지고 인민공화국이라는 가짜 중앙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온갖 부지카를 이렇게 속하게 서두른 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미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군 들어오기 전에 하여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뭔가 이 선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민공화국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방되고 이제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하든 간에 남한의 전국을 박헌영이가 주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직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임시정부 김구 선생을 비롯해 가지고 군정 요인들이 아직 본국에 돌아오지 않았죠. 또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도 아직 본국에 귀국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의 정치 지형을 박헌영에게 절대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거의 뭐 무주공산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급속도로 조직화를 밀어붙여 가지고 공산당을 지지하면서 인민공화국의 외곽 조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해방 초기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박헌영의 승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차를 두고 해외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승만 박사가 이제 10월 16일 귀국을. 원래 이승만 박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빨리 내가 한국에 가야 돼. 그래서 빨리 해방 직후에 혼란, 또 무질서, 또 그 속에서 지금 뭐 좌파들이 설쳐되고 박헌영이가 자칭 인민공화국 그런 걸 만들고 이승만 박사를 가지고 인민공화국 주석에다가 멋대도 말이지 임명을 하고 그러면서 조직화 이런 소식을 이제 이승만 박사로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빨리 될 수 있으면은 가려고 했지만은 미국에서 비자를 안 내줬어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이승만 박사와 미국과의 갈등이 이미 해방 직후부터 노골화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가졌거든요. 한참 오래전에 제가 방송 내용이지만은 1945년 2월 얄타회담이 있었다 그랬죠. 얄타회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 일본의 패배로 거의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전후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실질적인 사실상의 마지막 연합국 수뇌들의 회담이다.
특히 여기는 이제 루즈벨트하고 스탈린이 같이 자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일본이 패배했을 경우 한반도,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오고 갔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얄타 회담의 공식적인 내용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승만 박사가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 1945년 2월 얄타에서 루즈벨트와 스탈린이 만나가지고 당시 조선에 대해서 어떠한 서로 합의를 받느냐. 당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의심했던 부분들은 이제 일본의 패배로 끝나면은 조선을 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서로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타입을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에게 얄타 회담의 내용을 공개하라. 거기서 무슨 얘기가 오갔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 정부로서는 특히 국무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아직 2차 세계대전 기간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연합국, 동맹국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 박사가 일본이 패배했을 경우 조선을 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서로 어떻게 타협해 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이런 의심을 제기하면서 얄타 회담의 내용을 밝혀라고 자꾸 요구하니까 미국으로서는 고치덩어리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8월 15일 해방이 되고 이승만 박사는 빨리 본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하여간에 비자를 제대로 내주지 않고 그런 어떤 비행기편을 제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승만 박사는 미국 정부가 아닌 메가더 사령관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옵니다. 결국은 이제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 사령관에게 요청을 하죠. 내가 빨리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내가 빨리 본국에 가가지고 국내 정치를 내가 어떻게 빨리 해야 되겠다. 요구하니까 이제 오랫동안 절친한 친구였던 메가더 사령관이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내줘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오랜 일종의 망명생활, 또 미국에서의 오랜 독립운동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가지고 계속 조선의 독립을 외치고 또 일본 제국주의 위험성을 경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 하는 예언적인 그런 전망들이 이제 맞아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이승만의 어떤 발언 하나하나가 미국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후 조선 문제를 둘러싸고 미소 사이에 어떤 묵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이승만의 그러한 공세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던, 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승만 박사와 미국 사이 시작은 바로 해방 직후부터 이런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좌파들, 특히 뭐 주사파들, 북한의 역사나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이승만이가 미제국주의의 괴뢰 앞잡이로서, 그렇죠. 또 미국은 이승만을 내세워가지고 괴뢰 정부를 세워가지고 반소 반공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역사를 왜곡을 해도 그냥 거꾸로 가르치죠. 그야말로 해방 시기에 이승만 박사와 미국과의 관계는 뭐 갈등 정도가 지나가지고 서로 아주 그냥 뭐 앙숙이다 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안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승만 박사의 어떤 조기 귀국에 대해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일종의 방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메가더 사령관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그가 제공한 비행기 편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10월 16일 날. 자, 이제 귀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는 뭔가 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주 독립국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맺힌 것이 뭉치자, 뭉쳐야 된다. 해방 이후에 완전히 사분 오열되어 있고 미국과 소련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지금 북한은 소군정 또 김일성 해가지고 완전히 공산당 일색으로 북한은 체제가 정비되어져 가는데 남한은 뭐 완전히 무정부 상황 속에서 미 군정이 실시되었지만은 단지 군정사령관인 하지 중장은 전형적인 군인이었기 때문에 정치를 모르는 한국 당시 조선에 대해 가지고 아는 것이 없었죠. 상황 속에서 하지도 사실은 뭐 어떤 그 점령 정책 이런 부분에 어떤 기능적인 역할만 수행을 했었지. 그 혼란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당시 남한을 가지고 수수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능력이 없었죠.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승만 박사의 귀국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 이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돌아왔으니까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가지고 우리가 뭉쳐서 이 혼란을 극복해서 자주 독립국가 북한까지 포함 빨리 해야 되겠다. 또 이승만 박사도 뭉치자는 구호 아래 국민들에게 일심단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승만 대통령의 어록 중에 가장 또 유명한 게 그게 아닙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바로 이제 이때 귀국 직후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내건 하나의 정치적 슬로건이었다. 어찌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정치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슬로건이 상당히 중요하죠.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하죠. 어떤 복잡한 상황을 가지고 명료하게 또 누구나 알기 쉽게 이렇게 용어로서 함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지형을 명확하게 하고 내 편과 그렇지 않은 적을 구분하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 정치적 슬로건은 정치에 있어가지고 제1의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흔히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같은 거 되게 좌파들이 잘하죠. 왜냐하면 이제 좌파들은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도 하나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없는 것도 만들어서 있는 것도 비틀어서 반대로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능숙하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 만들기에 대해서는 좌파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진보라는 용어 아니에요? 원래 좌파, 우파, 정치 용어라는 것은 좌우 이데올로기로 나누어지는데 그걸 진보와 보수도 이렇게 등치시켜가지고 대신하게 됨으로써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좌파라 가지고 좌파라고 하지 않고 진보 세력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또 뭐 언론 신문에서는 진보 세력, 보수 세력 이렇게 얘기한다. 진보 보수라는 단어, 이 보케블러리죠. 단어 자체가 벌써 이미 진보라는 것은 선언적으로 뭡니까? 우월한 위치에서 벌써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진보냐 보수냐 하면 보수란 용어는 왠지 부정적이잖아요. 진보란 용어는 뭔가 정말 발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앞서 나가는 듯한 그러니까 그 용어 때문이에요 사실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보수적이라기보다는 뭐 진보 한편으로는 진보 보수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 정립이 안 된 사람들 어떤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고 정치 현실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는 사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교육이 부족한 사람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흔히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다 진보라고 택합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용어 자체가 이제 좀 상당히 어트랙티브, 좀 좋게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여론조사할 때 왜 진보 보수하게 되면 뭐 항상 상대적으로 진보가 좀 높게 나오죠. 보수라는 용어. 그건 이제 순수히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맞는 게 아니죠. 뭐 좌냐 우냐 이 사실은 이제 정확한 용어. 지금 대한민국은 뭐 좌파가 사실 공개적으로 좌파, 뭐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지향하는 세력들이 지금 대놓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주사파 활동. 대놓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언론도 더 이상 뭐 진보 보수라는 용어로 현실을 호도하거나 물타기 하지 말. 좌파 우파로 분명하게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프레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용어가 있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도 상당히 뭡니까? 어떤 그 직관적인 그런 것이 뛰어나죠. 어떻게 하면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데 보통 사람들, 그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았습니까? 문명률이 얼마나 높았어요. 그걸 또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잡한 현실 딱 인식하게 어떤 방향을 나게끔 하냐라고 했을 때 뭉치자. 뭉치면 살고 뜨지면 죽는다. 참 이 슬로건은 단순하면서도 지금의 시기에도 아주 피부도 와닿죠,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 애국, 자유시민 세력들이 지금 뭉쳐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숫자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좌파가 더 많아요, 대한민국에. 또 이제 진보로 포장되어진 좌파가. 실제 그 안에서 좌파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어떤 의식을 갖고 행동한 사람은 극소수인데,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 현실 정치 인식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아니면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부족한 분, 사람들이 이제 진보라고 하는 현혹되어져 가지고 그런 세력들이 얘기하는 온갖 소위 말해가지고 휴머니스트한 동정을 자아내는 어떤 정책이나 내용 이런 부분에 쉽게 현혹돼가지고 넘어가게 되죠. 분명하게 보수라고 자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또 실제 어떤 사회든지 자각적 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보수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보수의 정확한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라고 믿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인식 능력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보수를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사회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를 냉철하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엇이 옳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소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진보라는 좌파 세력에 비해 가지고 숫자가 적은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회에 깨어있는 사람들,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 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올바른 방향을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어떤 단체나 사회나 국가나 조직은 사실은 그런 소수가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적다라고 하는 것보다 너무 심리할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어영부영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중도파들. 이게 사회가 선진화되어지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고 또 적어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합의에 있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기본적인 어떤 가치관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그때야 중도 세력들이 건전하게 넓게 포진되는 것이 좋죠. 그게 지의 건강성을 나타내고 그 사회가 안정성을 나타내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의식을 가진 좌파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더구나 간식 주체사회주의를 따른 세력들이 엄청나게 조직화되어지고 오랫동안 운동해주고 각 분야를 잡고 선도, 방송, 언론, 가수를 가지고 세뇌하다시피 해가지고 현혹시키는, 선동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중도 입장을 취하는 사람, 현실에 대해서 이제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복잡한 상황에 나는 말려들지 않겠다. 괜히 어떤 편을 들어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겠다. 그냥 내 하나,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변해가는 상황에 나는 그냥 따라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사실은 지금 현실의 대한민국의 중도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대표하는 정치가가 바로 소위 말해가지고 중도파를 자임하는, 중도 세력을 자임하는 정치가들이. 대표적으로 안철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좌우로부터 결정적인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좌파로부터. 왜? 항상 좌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철수 씨 가만 보세요. 아직 벌써 오래됐나요? 새정치 얘기한 지 무슨 부채도사 그런가요? 강호동이가 진행하는 쇼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안철수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방송 때문에 사실은 안철수가 오늘날의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그냥 연출, 각본, 쇼가 지배하는 거가 돼버렸어요, 사실. 그 사람의 실체는 그냥 본질은 관심도 없고 제대로 파헤치도 않고 방송 출연 한번 해가지고 말이지 보여준 뭐 소위 말해 그 당시에는 아이고 사람이 순진해 보인다. 또 아주 그 똑똑하면서 의대 갔으면서도 그 당시에 또 우리가 본격적인 컴퓨터 시대의 어떤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공공회사에 쓴다. 뭐 그런 좋은 이미지 때문에. 이제 그런 이미지로 계속 갔더라면은 뭐 상당히 존경받을 만한 기업가나 아니면 4차 산업시대의 첨단 어떤 기술 시대에 안철수 씨가 기여할 수 있는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 방송 이후로 저는 안철수 씨는 주목이 더 망가졌다. 망가지는 것을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를 또 혼란에 만들 보도하는데 그러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새정치, 중도정치. 그러나 지금 10여 년 이상 지난 지금 시점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뭐 2년 전에는 이제 엎었다 뒤엎다 엎었다 뒤엎다 하면서 결국은 뭐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그냥 단일화 해가지고 했지만은 쭉 그 인생 정치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 항상 좌파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그 세력은 좌파에게 도움을 주는 세력, 좌파가 써먹는 조카 카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그만큼 비극적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중도 공간이 설 수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그만큼 지금 우리는 뭡니까? 좌파가 극성, 또 실질적으로 그냥 좌파가 점령한 장악한 나라가 지금 여기에 어찌 보게 돼 자각적인 자유 시민들이 스스로 신념을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정권은 뭐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실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정말 잡범 이재명조차도 2년이 지났는데 너로 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최근에 어떤 그런 판사 한 놈 때문에 욕이 나옵니다. 그 녀석 때문에 날개를 달아주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나라. 그런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자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한 것이 또 현실이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자 슬로건 하에 왔으니까 이제 많은 들이 호응. 또 초기에는 겉으로는 박헌영이로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인민공화국에 박헌영이가 자의적으로 이승만 박사를 가지고 인공주석으로 추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겉으로는 하여간에 박헌영이도 이승만의 어떤 통합력이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떤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 노선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고 바로 그냥 이승만 박사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인 입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박헌영 환영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단서를 달면서 서서히 이승만 박사에 대한 대립선을 형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한편은 뭐냐, 이 당시 뭉치자고 하는 부분들은 우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좌파와의 싸움, 박헌영과의 싸움, 어떤 본격적인 정치에 앞서가지고 실제 미국과의 어떤 갈등 관계에서 나온 일종의 슬로건, 외침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박사가 귀국할 무렵에 당시 미국 국부의 극동 담당 빈센트가 쉽게 해가지고 20일,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귀국한 지 나흘 만에 그 국무부 극동 담당 빈센트가 미국 외교 정책회에서 개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극동 정책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의 정책 얘기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물론 극동 정책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일본, 그 조선 문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죠. 이제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일본을 점령했으니까 좋은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죠.
중국은 이제 다시 이제 국민당하고 모택동의 공산당하고 또다시 서로 뭐 협상을 하느냐 싸우느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당시 미국의 극동 정책의 어떤 좀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니까 일본의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일본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국가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과 함께 중국이죠. 이때 중국의 정책은 타협적이었어요. 모택동과 해서 공산당과 국민당을 타협시키는 것이 그 당시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미국의 전후 정책이 상당히 좀 온건하다 못해 현실을 잘 몰랐다. 문화 공산주의 실체를 몰랐다. 물론 미국으로서는 이제 장개석을 지원하고 장개석이 이기길 바랬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전후 질서를 잡는다는 명목하에 국민당과 공산당과의 타협을 미국이 중도에서 중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빈센트라고 하는 극동 담당하니까 아시아 담당 실무 정책 라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미국의 국대 정책을 봤는데, 자, 주 내용은 뭐냐? 중국은 미국과 소련의 교량적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 소련의 협력은 극동안전에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당시 전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현실 인식이 얼마나 나이브했느냐. 어찌 보게 되면 공산주의의 실체를 못 알았냐 하면은 중국과 소련이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국은 중개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제 중국의 장개석 국민당 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역할을 얘기한 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 중국 패권을 둘러싸고 서로 내전 상황이었는데 내전 상황하다가 국공합작하다가 또 싸우다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서로 연합된 단계였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본토 내에서 이제 공산당과 국민당의 마지막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에서 중국은 미소의 교량국가고 더구나 중소협력이 중요하다. 중소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소련의 스탈린하고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메시지는 결국 뭡니까? 장개석에게 유리한 메시지겠습니까? 모택동에게 유리한 메시지겠습니까? 괜히 모택동에게 유리한 메시지죠. 그런 만큼 미국이 전후 극동아시아의 정세를 가지고 더구나 지금 그 소련은 더구나 이제 중국 내의 그 모택동의 공산당 이런 실체에 대한 판단력이 상당히 흐릿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센트가 조선은 소련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신탁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발언을 한 거예요. 이 발언 때문에 더구나 이승만 박사가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이승만 박사가 1945년 얄타 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이 조선을 나눠 먹으려고 한 것이냐 하는 어떤 의혹 제기가 어느 정도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한반도로 신탁 통치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미국과 소련이.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밝혀드리겠어요. 그 빈센트 극동부장이 외교정책회의에서 밝힌 내용이 자, 중국과 소련과의 협력 정책이 국가를 위해서 불가결한 요건이니까 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 중소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결국은 중소협력은 중국의 모택동과 스탈린과의 협력을 더 강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얘기죠. 이게 과연 미국의 이익이 되겠습니까? 소련과의 협력 관계는 우호적 미소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을 가지고 연합국 우호적인 국가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간에 소련과의 타협을 통해서 우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이건 2차 세계대전 내내 미국과 소련은 서로 동맹국가였고 또 일본과의 전쟁에서 소련이 맨 나중에 일본이 망하기 일주일 전에야 개입을 했지만 뭐 하여간에 조금 도움을 준 건 있기 때문에 소련을 가지고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자, 그러면서 조선에 대해서는 신탁관리제를 수립함에 있어서 소련과 의사를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신탁 관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소련과 협력.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이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런 부분들은 당시 중국의 장개석도 동의를 했습니다. 장개석도 10월 20일 이와 같은 미 국무부 극동부장 빈센트의 신탁 언급이 있은 직후에 미국의 통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조선 문제에 관해서는 미영, 소중 4개 국가가 서로 상의하여 원만히 해결되어야 될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미국의 입장, 소련의 입장에 동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보고에 따르면 뭐예요? 미국의 신탁 통치안에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장개석 총통은 이제 중국에 임정도 이제 귀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귀국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임정 요인들, 또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정 요인들과 만찬을 하면서 격려를 했죠. 돌아가서 국가를 차려야 된다. 그러면 돌아가서 새로운 조선의 독립국가를 세우는데 김구가 중심이 돼야 된다. 우리 김구를 지지하겠다. 어찌 보면 장개석 총통은 김구 주석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장개석 총통의 이러한 지원 약속이 그래서 또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야, 이제 내가 돌아가게 되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망명생활, 임시정부를 끝내고 이제 조선의 독립국가에 또 장개석 총통이 김구 선생을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김구 선생도 내심으로 서로 건국되어지는 조선에 있어가지고 내가 뭡니까 지도자가 해야 되겠다,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인 이상 또 독립운동가인 이상 새로운 독립국가를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또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꿈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승만 박사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이제 신생국가의 지도자로서 신생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구 선생이 뭐 반탁운동하고 그 다음에 뭐 남북협상하고 나중에 안두위에 있어가지고 이제 암살당하잖아요. 뭐 그런 어떤 비극적인 결말 때문에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좀 애잔한 감정, 아픈 감정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 근데 해방 직후에 김구 선생도 나름대로의 뭡니까 정치인으로서의 큰 뜻은 있었어요. 더구나 이제 중국 장개석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그 임시정부를 운영하면서 김구 선생이 가장 또 의존했던 세력이 장개석 총통, 국민당 정부. 실제 국민당 정부로부터 임정이 물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그 윤봉길 의거가 있은 다음부터는 장개석 총통이 적극적으로 임정을 지원을 했죠. 우리 정말 수많은 사업 중국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조선의 젊은 청년이 했다. 홍콩 공원은 그 이제 폭탄 투척 사건이죠.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장개석 총통이 임정을 아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임정이 사실은 30년대 40 상당히 무력했어요. 실제 뭐 돈도 없죠, 무력도 없죠, 활동 공간도 좁죠. 국제사회 연합국에서는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죠. 뭐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장개석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사실 임정으로서는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장개석 총통. 특히 이건 이제 우리가 임정에 대한 지원 여부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데 있어 가지고 어찌 보게 되면 가장 큰 도움을 준 외국인은 장개석 총통입니다. 왜냐?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용소 새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말미에 향후 조선의 독립을 연합국이 지원한다. 그걸 이제 연기를 했잖아요. 연합국 선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여러 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요즘 아마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뭐 국사, 세계사 이렇게 공부할 때 일제 식민지 시기에 조선의 독립을 맨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합약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카이로 선언.
시험에도 자주 나왔죠. 조선의 독립을 국제세력, 응? 연합국 지도자들이 맨 처음 약속한 회담은 무슨 회담이냐? 뭐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 얄타 회담, 뭐 이렇게 네 개 중에서 고르시오 했을 때 단골 출제 문제였죠. 그 카이로 선언인데 그때 그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이 패하면은 빨리 조선을 가지고 독립국가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미용소 새 지도자 선언의 내용을 명기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장개석입니다. 장개석. 여러분 장개석 되게 고마워해야 돼 사실 이건.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좌우를 떠나가지고 장개석 총통이 대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를 대변해가지고 그 당시 임시정부를 대변해가지고 루즈벨트, 스탈린에게 조선은 반드시 독립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겨가지고 그 뭐 루즈벨트나 스탈린은 조선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데 그 내용을 카이로 선언에 넣도록 한 거예요. 또 대한민국이 건국되자마자 가장 먼저 외교적으로 승인한 나라도 역시 당시 중화민국 장개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이후에 뭐 알다시피 이제 중국 내전이 모 대통령 승리로 끝나고 장개석이가 이제 대만으로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화민국이 흘러가다가 또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수교를 해가지고 이제 중화민국이라는 용어도 못 쓰고 이제 타이완이라는 용어로 지금 중국 타이완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더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노태우 정부였던가요? 그때 뭐 북방 외교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루아침에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당시 뭐 탈냉전 이후에 또 우리로서는 이제 당시 구소련과 외교 관계를 정상하고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북방 외교 어떤 성공으로서 뭐 중국과의 수교는 우리로서는 이제 큰 어떤 큰 외교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도 너무 제가 봐가지고는 좀 비인간적인 경우에 없는 행동을 했다. 지금 그 명동에 있는 터가 옛날에는 중화민국 중국의 대사관 터였죠. 그냥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지고 그냥 중국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또 대만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 당시 그 한국이 중국과의 수교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정세가 그렇고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지고 유엔에서 추출되고 난 다음에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 뭐 한국이 국방 정책을 통해서 중국과 수교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도움을 준 중화민국 중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끝이 중요하잖아요. 헤어질 때가 그 당시 우리 정부가 양해를 충분히 구했어야죠. 이러저러 해가지고 중국과 수교를 할 수밖에 없 이해를 해달라 우리의 고충도 그래서 뭔가 그 당시 그 중화민국이죠. 중화민국 관련되어진 기본적인 이익에 대해 가지고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야말로 하루 아침에 그냥 말로 그냥 뒤통수 치고 이제 너는 남이다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만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기억 때문이에요. 지금 뭐 한류가 K-팝에 세계를 휩쓰고 있지만 원래 한류의 시작은 1990년대 후반 대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만하고 일본.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드라마 겨울 연가를 통해서 이제 일본에서 1차 한류가 부르는데 그 전에 사실은 대만에서 먼저 한류가 불었어요. 대만 일본에서 한류가 불어서 약간 주춤하다가 그게 동남아에 좀 가가지고 동남아에서 한류가 인기 끌다가 그 동남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간 겁니다. 이게 한류가 흐름이 그래요. 애초에는 1990년대 후반에 대만, 일본에서 시작돼가지고 조금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동남아시아에 또 한류가 좀 드라마나 노래나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다가 그게 거꾸로 이제 유럽으로, 미국으로, 남미로 가가지고 오늘날 한류가 형성된 한류의 시작은 사실 대만이 원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한국의 노래나 드라마가 대만에서 좋아해가지고 당시 한류 스타들이 또 대만에 가서 활동하기도 했어요. 가수들도 탤런트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 문화적인 어떤 감정을 대만 사람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일종의 혐오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 중화민국과 단교를 했을 때 한국 정부가 보여준 정말 참 그 배신감, 이것 때문에 그 어떤 데미지, 그 외상후 증후군이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도 그래요. 대만 사람들은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좀 잘못했다. 아무리 외교가 냉정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의 상대방에 대한 입장 설명과 함께 상대방을 배려해줘야 돼. 이게 외교의 기본이에요. 우리 외교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대만과의 관계 제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우리는 대한민국 사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장개석 총통이 하여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당시 식민지 국가였던 일본이 지배하였던 조선의 독립 강력하게 외쳐가지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조선의 독립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카이로 선언문에다가 못 받게 명기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바탕이 되어가지고 포츠담 선언, 뭐 얄타회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독립을 확인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인간관계나 국가관계나 자기가 남에게 받은 감사, 은혜 이걸 잃으면 안 돼요. 이걸 잃으면 인간이 아니죠. 인간과 동물, 아니, 동물도 그러지 않을까? 동물도 자기에게 잘해주고 도움을 준 그 사람들은 기억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보온도 해요. 근데 어찌 인간이 자기에게 도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종의 정말 굉장하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한국과의 관계 우리가 범했다고 합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짚고 또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대만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워낙 중국 본토 땅덩이가 크고 거기 지금 뭐 경제력이 크고 미국에 도전하고 하니까 중국의 기세가 세니까 중국의 눈치를 봐가지고 그렇지 대만의 나라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토의 뭐 3분의 정도 인구도 한 2,500만 정도 그래도 경제적으로 보면 대만 사이즈가 세계 한 15위권인데요. 우리나라하고 수출이 5위, 6위 정도의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만은 한 300만 정도 방문하고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의 사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해지니까 대만의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되고 있잖아요. 중국으로서는 정말 어찌 보게 되면 눈에 가시죠. 이제 중국 연근해 그러니까 뭐 대만 해협이나 지금 동진하해, 남진하해, 항해, 서해, 우리 하해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해양 바다를 이제 중국이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제 대륙 굴기 또 해양 세력 확대. 그래서 중국이 1, 2, 3 도련이라고 하죠. 도련선이라고 제1 도련선, 제2 도련선, 제3 도련선이 있어요. 제3 도련선은 태평양을 지금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걸 대신해야 된다. 제2 도련선은 이제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 국가들과의 그 해양, 우리 서해안도 여기 끄겠죠. 그리고 1 도로는 중국 연근해 뺐을 경우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대만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가 작년에 사실 이제 중국은 이제 일종의 그 약간의 합의적인 집단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누가 주석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보통 2텀, 한 10년 하고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는 게 지금까지 등소평 사후 어떤 불문율 관리했는데 시진핑이 그걸 깼죠. 10년 임기를 채우고 작년에 뭡니까? 아예 임기를 없애버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내세운 것이 내가 이제 10년을 넘어서 더 장기 집권 죽을 때까지 이제 내가 권력을 잡게 됐는데 반드시 내가 대만을 통일시키겠다.
안 되면 무력을 전쟁을 해서라도 하겠다. 그게 시진핑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을 둘러싼 하나의 전초전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된 거예요. 그만큼 대만의 전략적 위치가 커진 것이죠. 그래서 그 전임 그 누굽니까? 지금 바이든 이전에 트럼프가 대만과의 관계를 아주 강화시켰잖아요. 당시 고위 관리를 가지고 대만에 파견하기도 하고 사실상 대만을 인정해준다 이런 발언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시진핑하고 트럼프 사이에 갈등. 근데 바이든이 그건 계속 이어받고 있어요. 왜냐? 바이든도 지금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또 트럼프가 어떤 좀 불안했죠, 사실은. 워낙 이제 좀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많지만은 그러나 트럼프가 중국이 미국의 적이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다, 봉쇄하려고 했다 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의 그 재임 기간 중에 하나의 그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트럼프가 한 걸 부정하더라도 지금 바이든은 중국이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라는 부분은 트럼프의 어떤 정책을 승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도 대만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미국의 주요 전략 항공모함들이 항상 대만 해협 주변을 가지고 이렇게 쭉 운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만은 이제 향후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만약에 충돌했을 경우 가장 먼저 충돌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당시 예상되었던 부분들이 만약에 그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과 EU가 이제 그쪽으로 힘이 쏠릴 경우 중국이 그 틈을 타가지고 대만을 점령하면 어떡하냐. 그런 시나리오가 그때 많이 얘기가 되었어요. 미국으로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만약에 동북아에서 대만에서의 그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동시에 수행하기는 부담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점령 가능성이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강하게 제기가 되었던 부분. 지금 그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그 안보, 군사 안보의 가장 큰 위기는 북한 문제였죠. 북한 핵 문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ICBM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중요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어요. 우선적인 원인은 뭐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김정은이가 뭐 핵을 계속 개발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야 차라리 그냥 뭐 북한이 핵을 저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에 이제 뭐 한국과 미국이 핵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한다. 또 한미일 삼각 협력을 공고화시켜 가지고 북한의 어떤 군사적 의도를 더 강하게 억제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대응책을 더 강화시킴으로써 뭐 북한의 그런 핵 위협에 대해 가지고 맞서는 그런 부분을 높이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와 함께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니까 동북아시아에서 대만 이슈가 사실 북한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부각되어 있어요, 사실.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가지고 극동아시아, 동북아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북한보다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이게 더 큰 문제.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중국에게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중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적으로 하게 되면 미국이 무력으로서 대만을 도와주겠다. 항상 약속하고 있잖아. 더구나 지금 이제 차이 잉원 총통이 지금 대만을 8년간 통치를 하면서 이제 이번에 12월인가 새로운 선거가 있습니다. 총통 선거. 우리로 치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또 대만 총통이 선출됐는데 지금의 그 집권당인 민진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독립 세력이죠. 중국과 상관없이 대만 독립해야 된다. 반면에 국민당은 중국과 타협적인. 그래서 대만이 대륙의 중국이 전체 중국을 대표한다 그런 입장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민진당과 국민당하고도 갈등이 심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남남 갈등이 심한 것처럼 대만에서도 대륙 본토 중국과 정책을 둘러싸고 민진당하고 국민당과의 어떤 그 정책이 서로 아주 반대, 대조적이기 때문에 갈등이 심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대만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많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돼가지고 대만 사람들이 상당히 부정적이죠. 특히 이제 그 몇 년 전에 홍콩 사례가 있었잖아요. 원래 홍콩이 이제 영국의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중국으로 넘겨줬잖아요. 1997년도인가 그렇죠. 원래 넘겨줬을 때는 일국 이체제다. 그래서 이제 홍콩의 정치 체제와 독립과 뭐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다라고 약속했는데 사실상 중국이 뭐예요? 홍콩을 중국화 시켜버렸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홍콩에서 자유화 운동이 벌어졌죠. 당시 이제 엄브렐라 레볼루션 우선 혁명이 돼가지고 우선 쓰고 와가지고 검은 티 입고 중국의 어떤 언론 통제 자유 억압 뭐 이런 걸 가지고 반대하는 시위를 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다 무산되고 중국에게 가지고 다 진압돼야 돼. 지금 홍콩은 이제 사실상 옛날에 탄력을 다 잊어버리고 뭐 중국의 일개 부분으로 지금 전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만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야, 그걸 가지고 일국 이체제라고 해가지고 홍콩의 자유와 뭐 체제를 그대로 존중하고 간다고 하면서 실제 중국이 뭡니까? 중국화 시켜버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야, 자칫하면 대만도 홍콩처럼 이제 자유를 잊고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그 홍콩 시위 영향 때문에 홍콩의 우산 혁명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만 사람들이 중국으로 나가야 되는 걸 싫어하죠. 또 그 덕분에 당시에 그 차이잉원 민진당 후보가 총통이 되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 국민당 후보가 훨씬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총통 후보로 해가지고 중도에 사퇴하려고 했어요. 워낙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지 20% 이상 벌어지니까. 그런 와중에 그 선거가 있는 해, 그 아마 2016년도일 거예요. 그 와중에 그냥 8월 달에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벌어져가지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국의 본질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그때 대만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위기감, 위협을 느껴가지고 갑자기 민심이 바뀌어가지고 국민당 후보가 훨씬 앞서가다가 민주당 후보 차이잉원 후보도 역전이 된 거예요. 한 달 사이에总统 선거에서 20% 이상 뒤지던 차이잉원 후보가 홍콩 사태로 말미암아서 역전해가지고 결국은 차이잉원 총통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재선에 성공했던 것이죠.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만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대만은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과도 연계해서 보면 지금 사실 아시아,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가 뭐 57개국인가 그렇잖아요. 가장 많은 나라잖아요. 대륙 중에. 그 중에서 제도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시스템적으로 확립되고 또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몇 개 나라가 안 돼요. 겨우 우리나라, 일본, 대만 정도입니다. 사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뭐 전근대적인 통치 시스템이죠. 그 외 국가들은 뭐 중동, 아시아권에 본다 그러면 다 그건 뭐 이슬람 지배 체제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진영, 중국, 북한, 동남아 국가들. 그러니까 제대로 사실은 뭡니까? 자유민주 시스템이 작동하는 아시아의 한 57개 국가 중에 한일, 대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과 일본과 대만은 아시아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프론티어,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북한이라는 위협하고 직접적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그렇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한반도가 자유전선의 최일선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 지금 또 똑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더 어려워 그때보다. 왜? 지금은 중국이 패권 국가가 돼가지고 또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사실 아직은 자유주의와 거리가 먼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시스템은 아주 소수입니다.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니까 뒷받침해 주니까 그나마 유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만 문제까지 얘기가 나갔는데 사실 오늘 얘기는 이승만 대통령 귀국하고 미국 또 미 국무부하고 어떻게 갈등 충돌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초반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장개석 총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식민지 조선이 일제로부터 독립된 데서 가지고 가장 큰 영향력, 도움을 줬던 외국인은 당시 중화민국의 장개석 총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개석 총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죠. 또 비록 이제 장개석 총통이 본토에서 쫓겨나가지고 대만으로 가가지고 지금 대만이 또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에서도 쫓겨난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에게 준 상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빚을 졌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든 국가관계든 최소한의 도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 또 지금은 제가 말미에 얘기한 것처럼 아시아의 어떤 자유전선, 프론티어 등 자유를 지키기 위한 지금 대만이 가장 제1선에 있고 후방에 일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사실 한일 대만은 지금 운명적으로 비슷한 그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있고 또 그에 못지않게 대만이 위험한 상황에 있고 한국이 위험해지고 대만이 위험해지고 그건 또 당연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뒤에서 이렇게 백업 뒷받침해주고 있는 이런 문제의 동거 정세를 잘 보게 되면 사실 이것이 해방 직후에도 그랬다. 그러니까 당시 미국이 뭡니까?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크게 그렇게 어떤 그 정책적 중요성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소련하고 타협하고 중국하고 끼어서 그냥 친다tung 해결하자. 그런 방향으로 갔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미국과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의 방송 내용의 요지는 이승만은 애초부터 미국과는 갈등, 대립, 투쟁의 관계였다. 뭐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미국이 그냥 이승만을 내세워가지고 앞잡이를 해가지고 이승만이 미국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오도된 거짓 역사를 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게 김일성의 행보와는 가장 대조되어져. 김일성은 그냥 소련이 데려와가지고 소련군 장교복이 있고 소련군 계급을 주고 그냥 괴뢰로 만들었잖아요. 이승만은 뭡니까? 미국이 반대하는데 메가도 도움 받아와가지고 귀국해가지고 미국과 싸우면서 뭡니까? 대한민국을 구한 것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자세하게 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